이게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여기는 서울의 어느 공원. 미국에서 온 두 여성이 함께 산책을 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더니 기겁을 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이들은 도망가기는커녕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이 발견한 게 뭐였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대 영화과를 다니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된 계기가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요. 그냥 재미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영화를 보면서 분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멋진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명문대 영화과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영화과에 입학하자마자 받은 첫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까지 봐온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무엇인지 조사해오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가 워낙 많다 보니 하나를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영화 보고 하루 종일 내내 울었던 타이타닉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영화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과제다 보니 과제를 정말 잘해내고 싶었어요. 과제를 잘해서 눈에 띄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밤을 새가며 과제를 준비했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발표 당일이 되었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타이타닉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타이타닉은 실제로 있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실화가 주는 강력한 감정적 충격과 몰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잭과 로즈의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면서 관객들에게 더욱 강렬한 여운을 남기게 된다는 점도 덧붙였어요. 게다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타이타닉호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재현해냈기에 마치 그 시대에 있는 듯한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장감 넘치는 장면과 감정적인 장면들을 효과적으로 조합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에 깊게 몰입하게 만드는 연출력까지 갖췄다는 걸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었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영화에 대해 이렇게 누군가에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뿌듯했답니다. 심지어 저만큼 영화를 잘 분석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자부심까지 갖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다음 발표자인 소피아 때문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 기생충은커녕 봉준호라는 감독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 법한 게 사실 저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영화는 절대 보지 않았어요. 물론 영화 감독 지망생이면 영화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봐야 되는 건 알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저번에 인도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인도어가 계속 들리니까 영화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내용도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때문에 거부감이 생겨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예 처음부터 거부감이 느끼면서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이 나서 그런지 저는 속으로 한국 영화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타이타닉보다 대단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괜한 편견을 가지면서 팔짱을 끼고 소피아를 노려봤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화를 추천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피아는 정말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와 봉준호라는 감독이 왜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설명은 정말 놀라웠어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이렇게 4개나 되는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 영화 최초로 말이죠. 게다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기생충이 후보에 오른 건 4개 부문이 아니라 6개 부문이었다고 하더군요. 각본상,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까지 말이에요. 솔직히 6개 부문이 후보로 올라오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인데 그중에서 4개를 수상했다니 솔직히 그걸 듣자마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놀라지 않은 척을 하면서 소피아의 발표를 마저 들었습니다. 소피아는 계속해서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기생충이 빈부격차와 계급 갈등을 다루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의 독특한 연출 스타일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관객들이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도 영화의 기술적인 면에서도 대단했다고 했어요. 영화의 전체적인 장면 연출을 의미하는 미장센 촬영 기법이 뛰어나서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었고, 배우들의 연기력을 최대한 끌어내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소피아는 마지막으로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릴 테니 혹시나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어요. 그러자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소피아의 발표가 정말 좋았다고 칭찬하더군요. 심지어 교수님까지 지금까지 발표하는데 왜 이 영화가 안 나오나 했네요. 저도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기생충을 다시 볼까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놈의 기생충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투가 났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집에 오자마자 기생충을 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저는 영화를 볼 때 생각나는 부분을 적어가면서 분석하는 편인데 기생충은 달랐어요. 영화를 멈출 새도 없이 너무 재미있어서 끝까지 완전히 몰입하고 말았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소피아가 받은 모든 칭찬이 너무 질투나서 미칠 것 같았는데 기생충을 다 보고 나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왜 다른 나라 영화라고 무시하고 이때까지 보지 않았는지 후회가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봉준호 감독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다른 영화들도 찾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영화를 몇 번씩 돌려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는지도 분석했어요. 그날 이후 소피아를 만났을 때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덕분에 봉준호 감독에게 푹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생충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소피아를 붙잡고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소피아는 제 말을 듣더니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 발표 덕분에 이렇게 한 명을 또 한국에 푹 빠지게 만들었다니 너무 뿌듯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원어로 감상하고 싶어서 한국어까지 공부한다는 거 있죠?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 정도면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소피아는 저보다 한참을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소피아를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소피아처럼 저도 더 열심히 영화를 공부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소피아랑 더 친해지면 좋은 자극도 받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사실 제가 먼저 누군가한테 연락처 달라고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워낙 내성적이라 남들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편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소피아랑은 자주 만나서 영화나 한국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소피아가 편해지더라고요. 소피아랑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영화에 대한 제 시각도 넓어지는 걸 느꼈고요. 어느 날 소피아가 저한테 링컨 센터의 코리안 아츠 위크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제가 원래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피아가 너무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제가 묻자 소피아가 설명해줬어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썸머 포더 시티 축제의 일환으로 한국 관련 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소피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생충을 본 이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던 터라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소피아랑 같이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좋다고 했습니다. 코리안 아츠 위크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꾸몄어요. 평소에는 화장도 잘 안 하고 편한 옷만 입고 다니는데 그날만큼은 특별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소피아를 만나러 갔어요. 저희가 제일 먼저 간 곳은 DJ 공연장이었는데 한국 대중음악부터 최신 케이팝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소피아가 먼저 몸을 흔들기 시작하는 걸 보고 저도 덩달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랑 서로 쳐다보면서 웃고
춤추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공연장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같이 한국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즐기더라고요. 음악에 푹 빠져 즐기고 있는데 어느새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답답해서 도망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이 열기가 좋았어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두 눈을 비비면서 자세히 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소피아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고 소리치면서 소피아 손을 잡고 공연장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소피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절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소피아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뛰니 당연히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데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소피아도 뭔가를 알아챘는지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면서 저한테 너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바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상영장이었어요. 영화가 상영될 거라고 소문이 났는지 상영회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2006년에 나온 20년 된 영화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동안 저만 봉준호 감독을 모르고 살았는지 부끄러워졌죠. 오죽하면 제가 정말 영화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처음에 상영회에 도착했을 땐 수백 명이 꽉꽉 차 있어서 저희가 앉을 자리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앉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겨우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다행히 영화는 막 시작한 참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설국열차, 옥자, 살인의 추억 등 여러 가지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괴물은 저도 처음 보는 거라 더 집중해서 봤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화가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서 2006년 영화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수백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이런 영화를 왜 이제서야 봤지? 라고 하면서 너무 재밌어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꼭 보라고 추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뿌듯하더군요. 소피아도 20년이나 된 영화가 이렇게 역주행할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역시 봉준호 감독님이라면서 감격받아 했어요. 상영회에서 들린 말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들리는 말들 중에 가장 공감됐던 건 할리우드에도 괴물 영화는 많지만 대부분 단순한 괴물 퇴치 스토리에 그치는 데 반해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냉소나 풍자가 있어서 더 인상적이었다는 말이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보면 딱 저 말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게 바로 내가 추구해야 할 영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본 공포영화 중 최고였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본 모든 영화 중 최고일지도 몰라요. 단순히 무서운 것을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소피아랑 계속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도 대단하지만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뛰어나서 더 몰입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특히 송강호 배우님의 연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앞으로는 영화 감독 말고도 한국 배우들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아랑 코리안 아츠 위크를 다녀온 후에 문득 이번 방학에 소피아와 함께 한국에 다녀와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피아한테 시간 되면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번에 혼자라도 한국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말이에요. 소피아는 제가 가면 한국 여행이 더 재밌을 것 같다면서 너무 좋다고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급하게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숙소를 알아볼 때 호텔을 먼저 알아봤는데 소피아가 한국의 가정집을 직접 체험해보는 게 어떠냐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기생충도 집을 배경으로 한 영화니 한국의 가정집을 가면 더 좋은 생각들이 날 것 같아서 저도 바로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어요. 그렇게 한국행 당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한국의 가정집이 너무 궁금해서 빨리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갔어요. 가는 내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의 가정집과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선 1~2층짜리 주택에 개인 정원이 있는 게 흔한데 한국은 고층 아파트가 많았거든요. 정원도 뭔가 개인 소유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쓰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집들은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전형적인 집 모양인데 반해 한국의 아파트는 마치 거대한 초콜릿바 같았어요. 이렇게 높고 멋진 건물에서 산다니 정말 신기했답니다. 저는 실내가 너무 궁금해서 소피아를 끌고 얼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집과 달리 엘리베이터가 2대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집에 들어갈 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집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에 들어갔을 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아파트 내부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고 미니멀했는데 그 안에 귀여운 소품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서 따뜻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꼭 필요한 것들만 있어서 오히려 생각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도 너무 멋져서 한동안 그냥 멍하니 서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는데 눈에 띈 건 식탁과 주방이 붙어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식탁과 주방을 따로 배치하거든요. 한국처럼 주방과 식탁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확실히 음식을 나르는데 동선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숙소를 미국의 호텔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예약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보면서 감탄하는 와중에 소피아는 짐을 풀고 난 후에 갑자기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소피아는 아까 마트에서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샀다고 하면서 기생충에서 나온 한우 체크살 짜파구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 있죠. 그러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서를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서 너무 먹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소피아가 해준다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피아를 도와줄까 해서 옆으로 갔는데 저보고 편하게 쉬라고 해서 저는 기대에 부푼 채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기다렸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소피아가 저를 불렀어요. 라면이 불지 않게 빨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포크로 짜파구리를 돌돌 말아 채끝살과 함께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소피아가 어떠냐고 물어봐서 어떻게 처음 끓여보는데 이렇게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그저 조리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조리법대로 해도 맛없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음식은 조리법만 잘 따라해도 이렇게 맛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짜파구리는 짜장 맛에 은근한 매콤함이 더해져 제 입맛에 아주 딱이었어요. 전에 먹어본 불닭볶음면은 너무 매워서 물없이는 먹기 힘들었는데 이건 채끝살이 매운맛을 잡아줘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소피아도 입맛에 맞았는지 접시를 싹싹 다 긁어 먹어버리더군요. 저는 배부르게 짜파구리를 다 먹고 나서 배를 두드리며 너무 맛있었다고 했어요. 소피아도 똑같이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자기 요리사해도 되지 않냐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요리를 해준 소피아한테 고마워서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소피아가 갑자기 옆으로 와서 산책이나 하러 한강공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저는 한강공원에 어떤 곳인지 잘 몰랐지만 소피아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재밌겠거니 싶어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침 버스 한 대만 타면 금방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버스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는 횡단보도를 2번 건너야 했는데 멀리서 제 눈에 신기한 게 보이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우산이 횡단보도 주변마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대체 왜 저런 걸 설치해 놨을까 의아했습니다. 사실 어디에 쓰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꽤 덥다 보니 그 큰 우산을 저희가 직접 사용해야 됐었거든요. 알고 보니 신호를 기다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더위를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해 준 거였어요. 한국의 센스와 배려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그 그늘막 덕분에 햇빛을 훨씬 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게 없었으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였다니까요. 날씨가 많이 더웠던 터라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명 지도에서 버스 정류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무지 버스 정류장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더위에 지쳐서 소피아한테 버스 정류장이 도대체 어디냐고 물어보니 소피아는 스마트 쉼터라고 써 있는 곳을 가리키며 혹시 여기가 아닐까
라며 문을 쓱 열었어요. 스마트 쉼터라고 써 있는 곳을 직접 들어가 보니 안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오고 가는 버스들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몇 분 후에 저희가 탈 버스가 도착하는지도 알려주더라고요. 특히 전광판을 보면서 신기했던 건 다양한 색깔의 한국 버스들이 전광판에도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혼선 없이 타야 되는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소피아가 전광판을 자세히 보더니 타야 되는 버스가 10분 후에 온다고 알려줬어요. 그러고는 충전기 쪽으로 가서 자기 핸드폰을 꽂더니 저한테 여기 무료 충전기와 와이파이도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이런 편의시설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CCTV까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국이 왜 그렇게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이런 버스 정류장이라면 1시간쯤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소피아도 제 말에 엄청 공감하면서 버스 정류장 이곳저곳을 사진을 찍더군요. 10분이 지나자 저희가 기다리던 버스가 바로 도착했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한강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넓은 공원이 강을 따라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미국의 공원들은 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해서 숲 같은 느낌이 강하고 문화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강공원은 달랐어요. 자전거 도로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곳곳에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의 도시계획이 정말 세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한강까지 온 거 저는 소피아에게 자전거를 빌려서 타보자고 제안했어요. 소피아도 좋다고 하고선 바로 근처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런데 소피아가 앱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면서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소피아가 화를 내면서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빌리는데 1,000원밖에 안 한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똑같은 자전거인데 미국에만 가면 왜 가격이 10배나 뛰느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자전거를 빌릴 때 1시간에 $10에서 $20 정도는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이렇게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니 왜 미국은 항상 비쌀 수밖에 없는 건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소피아가 자전거를 멈추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있다면서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라 덩달아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소피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보니 뭔가 이상한 조형물 같은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봤던 영화 괴물에 나왔던 괴물 모형이었거든요. 저는 소피아에게 이게 설마 괴물 영화에 나온 그 괴물인 거냐고 물어봤어요. 소피아도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엄청 놀라더라고요. 왜 이런 게 한강공원에 있는 거냐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괴물이 아무리 뛰어난 영화라고 해도 한강공원에 이렇게 뜬금없이 괴물 조형물이 있는 건 살짝 좀 어색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한강에 괴물 조형물이 있는 건 너무 신기해서 둘이서 괴물 사진을 엄청 열심히 찍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선 결국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짧게 잡은 여행이라 너무 아쉽더라고요. 급하게 잡은 일정이다 보니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도 너무 속상했고요.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꼭 더 오래 머물면서 제대로 여행해보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